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밤 9시 34분, 정확히 3분 전에 미국 CPI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그 데이터를 제 엑셀 분석 모델에 다 넣고 업데이트된 자료로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낯선 공간인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방에 조찬 강의가 있어서 하루 전날 와서 잠을 자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호텔의 거실에 나와서 즉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하겠습니다. 자, 미국 CPI 물가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은 조금 얼어 있었어요. 이거 관세 전쟁의 여파로 물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전월 2.3%보다는 반등하긴 했지만 뭐 2.4, 2.3, 2.4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지 뭐 이 정도면 안정적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뭐 소폭 반등에 그쳤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2.5였거든요. 미리 너무 김칫국을 세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김칫국, 무서워했던 거예요. 근데 무서울 필요가 없었어요. 와, 2.5%를 밑도는, 그러니까 기대치를 밑도는 물가가 기대치에 훨씬 부합하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확인한 겁니다. 전월보다는 올라갔지만 기대치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 네. 역시 코어 CPI 근원 물가를 보면 2.9%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역시 기대치를 밑도는 근원 물가가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전월 근원 물가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근원 물가가 전월보다 올라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긍정적이죠. 기대치보다도 낮죠. 근원 물가는 둘 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도 기대치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부합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좋아요. 하나만 안 좋은데 전월보다는 높다. 근데 전월보다는 높지만 뭐 엄청 높은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근래 낮았던 2.43이니까 뭐 이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인 물가가 유지된다라고 해석해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더군다나 관세 전쟁이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권이 1월부터 시작됐으니까 2월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뭐 4월 초부터 이제 상호 관세 또 보편 관세 성격의 10% 관세 뭐 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상호 관세는 유예를 해 왔지만 어쨌든 10% 수준의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월 중순에 발표된 CPI 물가는 5월 물가니까 당연히 관세의 여파가 반영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인플레 쇼크가 오는 거 아닐까? 그러면 금리 인하 어려울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거의 반전에 해당되는 3월 물가도, 4월 물가도, 5월 물가도 거의 반전에 해당되는 물가 자극이 거의 없는 그런 지표가 발표되는 겁니다. 일시적 인플레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시적 인플레도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물론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물가,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물가는 더 반등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봤을 때, 요것 봐라. 관세 전쟁 시작됐는데 물가 자극 없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 만한 지표 발표였던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CPI 발표되면 기여도 분석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주거비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 분석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관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물가를 자극할 만큼 다시 뭐 인플레이션이 제기될 만큼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드려왔던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의 하락입니다. 에너지 가격,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 뭐 철근 가격, 알루미늄 가격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내년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경기 둔화 압력이에요.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 못하고 생산 설비 못 늘리고 가동률도 줄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기여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 CPI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은 주유비는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올해 이맘때의 주유비가 더 싸요. 그죠? 그게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이라는 거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관세 전쟁은 뭐를 자극하느냐? 식료품이나 근원상품 물가를 자극한다. 근데 식료품 물가와 근원상품 물가의 기여도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여도가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장난감 가격 올라가 봐야 우리가 정말 체감할 만한 50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에 장난감 가격 반영돼 봐야 얼마나 반영되겠는가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이고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보시는 거죠. 기여도가 너무 작아요. 그 장난감 가격이 치솟아요. 만약 두 배로 치솟아요. 그러면 그 장난감 사시겠습니까? 안 사는 의사결정을 내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오히려 헐값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미국 물가는 어쨌든 자극할 수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물가는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가 안 되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죠. 세계 주요국들이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를 밑돌 만큼 떨어지고 있죠. 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을 2%가 안 된 채 움직인다. 1.89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물가를 하방 압력을 주고 미국의 경우 일시적인 인플레를 준다 하더라도 다시 균형점을 찾아서 물가가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를 강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 그게 지금도 또 한 번 증빙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CPI 물가가 발표됐으니까 특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결국 뭐가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지금? 근원 서비스 물가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쉘터예요. 주거비예요. 그러니까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하고 상당한 영향을 별로 안 주죠.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근원 서비스 물가가 기여도가 60%인데 나머지 물가가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에너지 가격처럼 오르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서비스 물가가 안정이 되면 사실은 물가 자극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쉘터, 주거비, 렌트비, 주거비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오르기만 해요. 주거비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주거비는 계속 올라요. 주거비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때 주거비 상승률이 오르고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될 때는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보시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거비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었던 게 8.2%였는데 이때는 전년 동월보다 8.2%나 주거비가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될까요? 근데 이게 최근 5, 4%까지 내려오다가 이번 5월 CPI 물가가 최초로 4%를 밑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값이 종전에 3% 수준으로 내려올 거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그럼 이런 지점이 오면 사실은 거의 물가가 잡힌 거다. 목표하는 2% 물가에 도래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4%가 깨지면 그래도 거의 다 돌아온 거다. 이런 것을 보면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셨죠? 주거비 물가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I 물가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고,
조금 있다가 다른 분석까지 하고서 이 CPI 물가 발표에 따라 오늘 시중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되는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이따 이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물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오랜만이니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기조의 흐름을, 큰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2년에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죠. 여러분 81년 이후생이면 이 초인플레이션은 인생 동안 처음 만난 고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한 거예요. 미국만 그랬느냐? 미국 초인플레이션 기록했죠. 역시 유럽도 초인플레이션 기록했죠. 우리나라도 초인플레이션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긴축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보지만 미국도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하향 안정화돼서 목표 수준 2%에 가까워졌죠. 2.1%니까요. 역시 유로존도 2%에 안착을 했고요. 오히려 더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한국도 역시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도래했고요. 오히려 더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근원 물가가 1.9%예요. 그럼 기조적으로 더 물가가 2%를 웃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가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져도 여전히 작년 이맘때의 물건 가격보다 2%가 오르고 있으니 물가 부담은 커지고 있죠. 자료 보시는 것처럼 물가 부담을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파란색 바그래프예요. 한 번도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매년 물가는 올랐어요.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게 목표가 2%니까요. 그죠? 2%를 밑돌면 안 되고 웃돌아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당시에는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았냐? 이때는 목표 물가 자체가 6%, 이때는 목표 물가 자체가 뭐 4%, 뭐 이렇게 목표 물가도 달랐었어요. 지금은 목표 물가가 2%니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가혹하게 높을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 도래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기조를 봤을 때 세계적으로 같이 인플레가 찾아오고 같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만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 올해 들어 금리 인하 두 번인가 했죠. 캐나다 많이 했죠. 유로존 정말 금리 인하 많이 해서 2.15%까지 왔습니다. 스웨덴 2.25%예요. 스위스 0.25%예요. 금리 대대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너무 악화되니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 중심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끝으로 미국 물가 상황 진단하고 그리고 이게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금 상승률은 3.9%에 도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1번. 그리고 PCE 기준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뭐 2.1%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또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2.4%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세 전쟁의 여파는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그게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순서일 텐데 생산자 물가 자체가 자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 가격, 수입에 따른 관세 부담이 커지면 수입업자가 어떤 선택을 해요? 수입 안 하자 하는 선택을 해요.
생산하지 말자 선택을 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선수입을 단행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자 물가마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니까 뭐 5월, 6월 물가가 자극될 거라고 생각하기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 2.9에서 2.7, 뭐 2.6에서 2.5로 떨어졌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상당 부분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을 가지고 총론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표된 이 CPI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만드나 아니나 혹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분석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정리를 한다면 미국은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고 또 금리 인하해서 세 번의 금리 인하해서 4.5%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이에요.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 어떻게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 하는 의사결정을 더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현재까지의 통화정책 기조인 겁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할 때, 지난주에 발표된 5월 FMC 의사록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 주된 내용은 조금 더 관망하자, 신중하게, 여기 carefully라는 표현도 있고요. 신중하게 의사결정 내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5월 FOMC 의사록 중에 일부를 이게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커미티는 FOMC 위원들은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그러니까 carefully 따져보자 라고 했고 또 monitor continue to monitor. 계속 관망하겠다. 향후 관세 전쟁의 여파와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물가 혹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해 보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관망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줍니다. 또 파월의 US 모니터리 팔러시 포럼에서의 연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관세의 경우 지속 기간이나 수준이나 범위 등등 너무 불확실하다. 관세 전쟁 자체가 불확실하다.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그게 명확해지기 전에는 금리 인하할 수 없다. 그게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3월 FMC 기자회견 때는 역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 판단은 이르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5월 FMC 때는 정책 기조를 조정하기 전에 더 명확한 정보를 기다리다. 아직은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서두르지 않겠다. 인내심을 갖겠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지켜봐야 된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금리 인하라는 운전을 해 나가다가 관세 전쟁이라는 안개가 자욱해지니까 잠깐 차를 멈춰 세운 거예요. 이해가셨죠? 관세 전쟁이라는 안개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다시 운전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멈춰 세우자 하는 결정인 거예요. 자, 이런 결을 본다면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CPI 데이터나 미국 물가 상황, 그리고 오늘은 고용 분석 안 해드리지만 고용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은 조성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는가? 바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두 번째, 그 관세가 물가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 그것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럼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페드워치 지금 운용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금리 동결할 거야. 99.9%가.
0.1%는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6월 FMC 회의는. 근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9월 정도가 되면 관세 전쟁의 경과가 다 내려다 보이고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 확인되니 그때쯤에는 뭐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9월에 하지 않겠어? 또 12월에 하지 않겠어? 그 다음 3월에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발표된 CPI 물가 데이터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CPI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보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CPI 데이터가 이렇게 발표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안정됐네. 그럼 금리 인하 해도 되겠네.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근데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있고 세계 주요국가의 무역 협상도 있고 트럼프가 좀 다급해진 느낌도 있고 이런 걸 보면 금리 어 관세 전쟁이 뭐 이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보이고 그리고 물가 여건은 금리 인하해도 되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금융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 이렇게 급락한 것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떨어지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도 역시 강하게 떨어지네요. 98751을 기록합니다. 네, 이 데이터까지 보신다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물가가 안정이 되네.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네. 하는 그 기대감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급락시키고 또 그것은 달러 인덱스를 또 떨어뜨리는 달러 약세화를 또 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자, 이제 끝으로 향후 통화정책 의사결정 기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6월 18일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 3시죠. 저는 이날 FOMC 회의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그날 술 먹다가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취중 FOMC 분석 어떻게 잘 해낼 것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때는 금리 동결이 거의 유력하죠.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쩌면 그냥 이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보면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무역 전쟁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 동안에 뭔가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경과가 지켜져 보인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죠. 6월 FOMC 이제 주목됩니다.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할지라도 여긴 스타가 있으니까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스케줄을 발표하겠죠. 나름 관세 전쟁의 경과도 지켜봤고 했으니까 6월 FOMC 회의 결과가 저도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기다려지시죠? 네, 그때 즉시 분석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공지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굿모닝 마켓 뉴스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있죠. 또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층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온오프 병행 특강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더 깊숙이 경제 공부하고 이 거시경제에 흔들림 없이 의사결정 잘 내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피셜 클럽에 노크해 주시면 어떨까? 댓글 상단에 보면 고정 댓글이 있거든요. 그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고요. 또 추후 다른 라이브
를 통해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